자, 이제 지금부터는 각 세목별로 이제 사용 용도, 사용 기준, 뭐 주요 변경사항, 그다음에 주요 증빙사항, 그다음에 국가연계개발 혁신법 매뉴얼에서 이제 담은 주요 Q&A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인건비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인건비는 사용 용도라는 것은 뭐냐면 인건비는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느냐를 의미하는 건데, 인건비는 그냥 참여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그다음에 4대 보험 기간 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액, 그다음에 비영리 기관만 해당이 되죠. 연구 근접 지원 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 또는 4대 보험 기간 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액, 이런 용도로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를 뭐 복리후생비 같은 거를 지급하면서 인건비로 쓰면 사용 용도 위반이 되는 거고요. 4대 보험 기간 부담금만 있고 그럼 본인 부담금은요? 급여에 그로스와 네트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인건비 계상률을 산정할 때 그로스로 산정을 하죠. 그로스로 산정을 하다 보면 거기에 본인 부담금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따라서 기간 부담금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자, 사용 기준은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져요. 이제 현금 인건비를 비영리 기관과 영리 기관은 뭐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한번 볼게요. 자, 현금 인건비 비영리 기관은 참여 연구자 및 연구 근접 인력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한 게 원칙입니다. 가능한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비영리 기관에서 현금 인건비는 그냥 일단은 참여 연구자 또는 연구 근접 지원 인력에게 현금 인건비 계산 가능한 게 원칙이에요. 단 참여 연구자 또는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이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교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교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조교수, 부교수, 뭐 정교수님, 총장님 다 교원이에요. 교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안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공무원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현금 인건비 계상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비영리 기관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항목에 해당이 되면 현금 인건비 계상 불가다라는 내용인데, 현금 인건비 계상 불가하면 이제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이 돼야 되겠죠. 현물 인건비는요, 비영리 기관이 기관 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대학교에서 과거에 민간 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현물이라는 개념이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현물은 기간 부담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미지급 인건비를 계상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됐고요. 자, 영리기관은 현금 인건비 계산 가능한 사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소 중견기업 신규 채용 참여 연구자, 과거랑 똑같이 채용일로부터 공고일까지 6개월 이내, 이런 경우인데 혁신법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규 채용이 아닌 경우에는 각 부처별로 차이가 되게 많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인건비 중에 영리기관 잘 들으십시오. 혁신법에서 새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현금 인건비 한도가 정해졌어요. 현금 인건비는 현금 연구개발비의 50%까지입니다. 현물 포함? 아니죠. 현물은 기간 부담금이기 때문에 혁신법에서는 그렇게 관리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현물 출자에 대한 확인서로서 정산을 가름한다고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현물은 기관이 어차피 부담해야 될 거기 때문에 크게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다 현금 연구개발비, 즉 정부 지원 부담금과 기관 부담금 중에 현금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 대상인데, 영리기업은 현금 연구개발비의 50%까지가 현금 인건비 한도입니다. 그러면 50%까지만 되고 나머지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아니죠.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현금 인건비가 50%가 현금 연구개발비로 넘어간다, 지금 현재. 그러면 빨리 승인을 득하셔야 됩니다. 전문기관에 요청을 해서 빨리, 이거 강조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인건비 계상률. 자, 새로운 단어가 나타났습니다. 인건비 계상률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참여율이라는 개념이 도입돼서 그게 참여율이라고 용어를 쓰다 보니까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연구개발 과제에 이 참여율만큼만 참여하는 거 아니냐. 사람이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함에 있어서 몇 프로를 참여하는 거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죠? 참여 기간은 구분이 되겠죠. 그렇지만 참여하는 정도가 내가 30%만 참여하고 있어, 50%만 참여하고 있어. 이게 되게 모호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참여율의 개념을 삭제시켜 버렸어요. 예, 참여율의 개념을 삭제시켜 버리고 혁신법에서는 인건비 계상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요. 인건비 계상률은요, 인건비의 한도 검증과 연구 수당의 한도 검증을 위해서만 사용이 되는 비율이고요.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혁신법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계상률은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이해해야 되는데, 자, 인건비 계상률이 뭐냐? 도대체 인건비 계상률은 이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참여 연구자가 연구개발 기관과 인사규정, 그다음에 취업 규칙에 의해서 작성한 연봉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연봉 금액이 분모로 들어가요. 그리고 해당 연구과제 아니면 연구개발 과제 전체, 국가연구개발 여러 개를 참여할 수 있을 테니까 연구개발 과제에서 집행한 인건비, 그 비율이 100%를 넘으면 안 된다. 이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인건비 계상률을 관리하는 단위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기타 기관으로 나눠집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또는 전문 생산 연구소라고 의미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은 연 단위로, 이 인건비 계상률을 산정할 때 연 단위로 관리해도 돼요. 연 단위로, 그러니까 연봉 대비 이 참여 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해서 현금 인건비를 수령한 금액이 1년에 얼마, 그래서 그게 몇 프로야, 이걸 연 단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 대학 및 기타 비영리기관 또는 영리기관, 이분들은, 이 기관들은 월 단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단위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인건비 계상률을 월 단위로 관리하고 연 단위로 관리한다는 말이 뭐야 도대체? 인건비 계상률은요, 참여 연구자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인건비 정산을 수행할 때 인건비 판단을 어떻게 했냐면, 현금 인건비 총액과 현금 인건비 총액 한도를 비교했어요. 현물은 현물대로. 그렇기 때문에 참여 연구자별로 비교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참여 연구자별로 갑니다. 혁신법에서는 참여 연구자별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참여 연구자별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 연구개발기관은요, 그 연구개발기관의 회계연도 종료 시점, 그 회계연도가 뭐 회계법인, 보통 회계법인처럼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3월 31일에 종료될 수도 있고요. 가장 일반적인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이 회계연도인 기관들이 가장 보편적이죠. 그러면 12월 31일이 회계연도 종료일이에요.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단 1회 한 번 연구비 통합 시스템에 인건비 계상률을 등록하는 거예요. 뭐 통합 이지바로에 등록을 하고 뭐 통합 RCM에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등록된 계상률이 100%일 사람도 있고 100% 아닌 사람도 있어요. 60%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대로 인건비가 집행됐는지가 정산 대상인 거죠. 예, 등록된 대로. 참여율하고 좀 개념이 틀려요. 왜 그러냐면 이 인건비 계상률을 산정할 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모 기관이 A라는 연구원한테 연구비 통합 시스템의 통합 이지바로에다가 이 연구원은 인건비 계상률을 60%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정산할 때 연봉계약서 주십시오라고 하죠. 그래서 연봉계약서 밑에 연봉을 보고, 그다음에 인건비로 이제 연구비에서 인건비가 지급된 금액을 분자로 놓겠죠. 비율을 따져봅니다. 그래서 60%가 넘는지 60%가 안 넘는지를 봅니다. 예, 그래서 60%가 넘으면 불인정이다? 아니에요. 아닐 수 있는 게 왜냐면 인건비 계상률 산정할 때는 4대 보험과 퇴직금 적립액은 포함이 안 돼요. 또 그렇기 때문에 총 인건비가 지급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4대 보험과 퇴직금 적립액을 뺀 금액으로 60%가 넘는지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60%로 했다 그러더라도 만약에 이분의 연봉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인데 이분한테 실제 집행된 금액이 약 3,2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다. 그러면 5천만 원 분의 3,200만 원은 60%가 넘어갔죠. 그게 불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200만 원 초과된 금액이 4대 보험하고 퇴직금 적립액에 해당이 되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3,200만 원 중에 만약에 300만 원이 4대 보험과 퇴직금 적립액이고 그냥 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이 2,900만 원이라면 60%가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건비 계상률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뒤에 나오지만 미리 좀 강조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연구 근접 인력에 대한 사용 기준인데요.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은 종종 규정에서 과거 공동관리 규정 아니면 또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 이런 데서 아무것도 못 쓰게 했어요. 뭐 여비도 못 쓰게 하고 그 연구활동비를 집행 불가 그냥 인건비만 쓰도록 되게 했는데 지금은 연구 근접 지원 인력에게 그 비영리기관인 경우에 인건비를 지급 가능하고 연구 수당은 안 되지만 연구 활동비도 집행이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고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은 직접비로 쓰거나 뭐 간접비로 쓰거나 선택해서 가능한 건데 뭐 50%는 직접비로 쓰고 즉 인건비로 쓰고 50%는 간접비로 쓰고 인력 지원비로 쓰고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분할이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 영리기관은 연구 근접 지원 인력 인건비 계상 불가입니다. 그러면 영리기관은 연구 근접 지원 인력 인건비 계상이 불가면 이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이 주로 하는 업무가 연구과제에 대한 행정적에 대한 서포트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럼 영리기관은 그런 비용을 쓸 수 없나요? 간접비에 인력 지원비 항목이 있어요. 인력 지원비 항목이 있으니까 인력 지원비 항목으로 써도 되는데 단지 비영리 기관은 연구 근접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직접비인 인건비로 쓸 수 있게끔 좀 더 포용을 해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정의, 참여율 개념 삭제되고 인건비 계상률로 바꿨고요. 자, 용어가 좀 바뀌었어요. 비영리 법인의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 인력이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이라는 용어로 바뀌었고요. 계상률 관리 단위가 월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하고 전문 생산 연구소만 연 단위로 관리가 되지만 이제 월 단위로 관리가 들어갑니다. 월 단위로 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 이지바로 같은 이제 연구비 관리 시스템에서 상시 점검을 함에 있어서 월 단위로 상시 점검이 가능해졌죠. 이게 과거에는 우리는 과제 기간 종료 전에 인건비를 한 번에 등록하고 한 번에 정상 과정에서 인건비 한도 검증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반 증빙을 하나도 올리지 않고 뭐 이런 경우가 용인이 됐는데 지금은 월 단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매월 전부 다 적격 증빙을 올리셔서 월 단위로 체크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자, 계상률 입력 단위. 이 계상률이 뭡니까? 인건비 계상률. 우리 연구원한테 인건비 계상률은 우리 몇 프로로 할 거야. 근데 이 입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회계연도입니다. 연구개발기간이 아니에요. 연구개발기간 종료가 아닌 게 차이점인데 회계연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1회 입력을 해라 라는 거예요. 한번 입력을 하면 그 입력된 자료를 가지고 인건비 계상률을 오버했는지 오버하지 않았는지 연구개발 기간이 종료되면 회계법인에서 정산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연구개발 기간은 단계 또는 전체 기간을 의미하는 거고 이 인건비 계상률 입력 단위는 연구개발 기간 내가 아닙니다. 절대 강조드립니다. 회계연도 종료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강조드리고요. 자, 인건비 부분에서 혁신법 적용으로 인해서 그 종전과 다르게 된 걸 한번 정리해 봤어요. 용어의 정의. 자, 과거에는 참여율이라는 개념이 썼는데 그 혁신법 적용 이후에는 인건비 계상 비율이라는 용어로 바뀌었고 총 인건비 계상률이라는 거 바꿨는데
총 인건비 계상률은 뭐냐면 이제 인건비 계상률 더하기 학생 인건비 계상률 더하기 학생 인건비 지급률 더하기 미지급 인건비 계상률, 이걸 합친 걸 총 인건비 계상률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다음에 연구 근접 지원 인력에 대한 용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구 지원 인력에서 연구 근접 지원 인력으로 좀 바꿨다라는 거고, 자, 인건비 계상률 산출은 과거에는 이제 4대 보험 기간 부담금과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포함해서 이제 참여율을 적용해서 인건비 한도 검증을 했는데, 혁신법에서는 인건비 계상률에 대한 한도 검증을 할 때 4대 보험 기간 부담금과 퇴직급여 충당 부채 적립액은 빼고 하고, 그 뺀 금액이 한도 내면 나머지 추가로 4대 보험 기간 부담금과 퇴직급여 충당 부채 적립액은 또 지급을 해도 된다. 이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따라서 이게 포함돼 가지고 인건비 계상률이 아까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한번 입력을 해야 되는 그 계상률을 오버되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4대 보험 기간 부담금과 퇴직급여 충당 부채 적립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계상률 관리 단위가 과거에는 뭐 연마다 하냐, 월마다 하냐, 참여연구원별로 하냐, 이런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혁신법에서는 그거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문기술생산연구소, 이런 경우에는 연 단위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그 외의 기간은 월 단위로 관리를 하도록 바뀌었고요. 계상률 입력 주기는 이제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에 매월 입력했던 것이 회계연도 종료 전 1회 입력하는 걸로 바뀌었다라는 거고, 인건비 계상률 130% 허용 기관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하고 뭐 특정 연구기관 몇 개, 이런 경우에 그 좀 바뀌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참여율 개념은 없어졌고요. 자, 그다음에 현금 지급 가능한 경우가,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영리기관인 경우에 뭐 지식 서비스 분야 과제 수행하는 중소기업 연구자, 뭐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한 뭐 기타 등등 열거가 쭉 되어 있었는데, 국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는 중소 중견기업 신규 채용 연구자에 대해서만 현금 인건비를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현금 인건비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신설 항목이죠. 자, 영리기관만 해당이 됩니다. 영리기관의 현금 지급 인건비의 최대 비율이 신설됐습니다. 현금 연구개발비의 50%까지. 50%를 초과가 불가한 건 아니에요. 50%를 초과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득하면 50%를 초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신규 채용 인건비 관리가 신설됐어요. 과거에는 그냥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학생 인건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신규 채용 인건비에 대한 구분이 되게 모호했습니다. 신규 채용 인건비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신규 채용 인건비는 타세목으로 전형이 안 돼요. 타세목 전형이 불가하고요. 신규 채용 인건비는 잔액이 발생이 되면 반납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채용 인건비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법에서는 이거를 신설시킨 건데요. 신규 채용 참여 연구자의 인건비 지급 시 영리기관의 신규 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관리가 필요해졌다라는 건데, 자,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서식 2호에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신설됐습니다. 자, 인건비에 대한 Q&A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부분은 좀 연구개발기관의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참고를 할 만한 사항들이 상당히 있는지라 몇 가지 좀 추려봤습니다. 참여연구자의 4대 보험 기간 분담금 퇴직급여 충당금 계산 방법은요? 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을 참여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4대 보험 기간 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부채 적립액은 직접 비중 인건비에서 계산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인건비 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는 거예요. 인건비 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는 건데, 이게
이후에 인건비 계상률과 연동하여 변경할 필요는 없다라는 항목이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인건비가 연봉도 중간에 바뀔 수 있어요. 연봉 계약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데 연봉 계약에 의해서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인건비 계상률은 바뀝니다. 그렇다고 해서 4대 보험 기간 부담금과 퇴직급여 충당부채 적립액을 인건비 계상률이 변경된다고 해서 연동해서 바꾸지 마라. 그럴 필요 없다. 애초에 잡아놓은 거 그대로 그냥 해라. 그 뜻이에요. 되게 관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과거에 적용됐던 참여율이라는 개념이 적용됐을 시절에는 과연 참여율이 0%이면 참여를 한 거냐? 이 참여율 0%를 참여한 거로 봐야 되냐? 아니면 참여연구원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되게 혼돈스러웠죠. 예, 그래서 그런 개념, 그 참여하는 정도로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참여율 개념을 삭제시켜버리고 인건비 계상률이 0%인 경우에도 참여 가능합니다. 예, 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니까. 인건비 계상률은 인건비에 대한 한도 검증과 연구수당의 한도 검증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거예요.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계상률이 0%인 경우에도 참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건비 계상률이 0%인 참여 연구자한테는 인건비는 지급이 안 갔겠죠. 0%니까. 따라서 4대 보험 기간 부담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은 불가하다. 예, 불가하다.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참여 연구자의 4대 보험 기간 부담금은 퇴직급여 충당금을 간접비에서 지급하는 거는 가능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이게 바로 복리후생비 성격이에요. 이 4대 보험을 일반 영리기업 같은 경우에 판관비 항목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간접비로 처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 많은데 참여연구자의 4대 보험 기간 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부채 적립액은 간접비에서 지급 불가하며 인건비에서 집행하여야 됩니다. 예. 영리기관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산 가능 여부 및 계산 가능 기간은 어떤가요? 라고 했는데 현금 계산 가능은 중소 중견기업의 신규 인력에 대해서 현금 계산 가능하고요. 그 밖에 현금 계산 가능한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함에 따른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계산 가능 기간은 해당 참여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 과제의 종료 시점까지 현금 계산 가능한 겁니다. 해당 연구개발 과제의 종료 시점이 언제입니까? 단계 과제는 단계 기간 종료. 예, 단계가 없는 경우는 전체 기간 종료. 연차 종료 아닙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존의 연구개발 과제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영리기관은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라고 되어 있어요. 중소 중견기업에게 신규 인력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현금 인건비로 다 인정해 주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함에 따른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제가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을 했어요. 2021년 1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20년 중에 시작된 과제인데 그때 당시에는 현금 인건비로 가능하다고 인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1일 이후까지 계속 이어지는 과제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단서 조항이에요.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한 협약에서 인건비를 현금 계상을 허용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해당 협약의 종료 시까지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중에 협약이 체결된 과제가 2021년까지 이어진다면 별도 절차 없이 해당 협약의 종료 시까지인데 그런데 2021년까지가 되는 게 아니라 2022년, 2023년까지 이어지는데요. 단계 기간이. 그럼 그때까지 인정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 협약의 종료 시까지라는 개념이 연차 개념이 없어진 거로 이해하시면 돼요. 단계 기간 또는 전체 기간 종료까지 현금을 계상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영리기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총액이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되는 사유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네, 현금 인건비는 계상이 가능한데 인건비 총액이 증액 또는 감액이 발생이 되는 경우에는
이건 또 승인을 득해야 돼요. 예,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Q&A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죠. 지금 2021년 1월 1일 이전에 해박된 과제에 현금 인건비 계산 가능한 거로 인정이 받았으면 유지된다. 언제까지? 협약기간 종료 시점까지 유지된다. 그런데 현금 인건비가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되는 사유가 발생이 된다. 즉시 사전에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영리기관이 연구개발 비중 현금의 50%를 초과하여, 현금이라는 거는 현금 연구개발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현금의 50%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는지 있습니다. 예. 50%까지 하는 게 원칙인데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면 초과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고요. 자, 학생인건비입니다. 학생인건비에서 좀 주요 변동사항이 좀 있어서 학생인건비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학생인건비 사용 용도는 학생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예요. 예, 똑같이 근로계약 체결한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하고요. 예, 기간부담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적립에 뭐 이런 것들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기간부담금과 퇴직급여 충당부채 적립액도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학생인건비도 똑같습니다. 인건비 계상률이 월 단위로 100%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월 단위로 100% 관리하시고 연구참여 확약서를 학기 단위 또는 학년 단위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계산 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과거 종전 기존에는 학사과정 100만 원, 석사과정 180, 박사과정 250만 원, 딱 정액으로 규정돼 있었는데 지금 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는 학사과정 100만 원 이상, 석사과정 180만 원 이상, 박사과정 250만 원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기 때문에 학사과정인데 100만 원이 넘네. 연구참여 확약서에 100만 원 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사과정을 180만 원 넘게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면 학사과정은 얼마까지 가능할 겁니까? 179만 원까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상이니까. 180만 원부터는 석사과정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학생 연구자 지원 규정 운영기관,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학생 연구자 보유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으로 바뀌었고요.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박사후 연구원입니다. 박사후 연구원 인건비는 학생 인건비로 지급 불가로 바뀌었습니다. 학생 인건비 지급 불가하고 가로 열고 인건비 지급 대상, 이게 뭡니까? 아까 인건비하고 학생 인건비가 세목을 아예 구분해 버렸잖아요. 인건비 지급 대상인 거는 뭐냐면 그 학생 인건비 아닌 인건비로 내부 인건비로 처리하라라는 뜻이죠. 내부 인건비로 처리하라는 뜻이고 학생 인건비는 지급 불가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학생 인건비는 그 Q&A가 좀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Q&A에서 많은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인건비 및 학생 인건비가 아닌 타재원으로 받은 이런 거를 학생 인건비 계상률에 포함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타재원으로 얻은 소득은 학생 인건비 계상률 산정할 때 학생 인건비도 월 단위 100%로 돼야 되는데 포함 안 시킵니다. 포함 안 시킨 걸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학사, 석사, 박사 과정 사이에 공백 기간 중에 학생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학사 과정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석사 과정을 등록해야 돼요. 근데 그 사이에 학생 인건비, 이거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사에서 석사, 석사에서 박사 사이 졸업일과 입학일 사이에 공백 기간 중 학생 인건비 지급은 현행 학위 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 과정에 진학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경우에 그 상위 과정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합격 통지서 또는 입학 예정서 등으로 소명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학사 과정을 이제 졸업하고 석사 과정을 입학하고자 하는데 아직 입학은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은 학생 연구원 맞는데 학사냐 석사냐 이 얘기인데 석사 합격 통지서를 받고 입학 예정서를 제출하면 석사 과정에 대한 월 기준 급여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여기 지금 Q&A 없는 것 중에 제가 학생 인건비에서 좀 강조드리고자 하는 몇 가지만 좀 강조드려 볼게요. 휴학생은 학생 인건비 적용이 받을 수 있느냐? 예, 혁신법에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휴학생도 학생 인건비에 해당이 되고, 자, 가장 중요한 군 복무 중인 학생을 학생 인건비로 가능하냐? 예,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매뉴얼에 이런 Q&A가 있었어요. 군 복무 중인 학생 가능합니다. 예,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연구시설 장비비 및 연구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연구시설 장비비하고 연구재료비는 종종 규정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 난 게 없어요. 예, 차이 난 게 없어서 그냥 한번 스캐닝하고 지나간다 이렇게 개념을 좀 가지시면 돼요. 뭐 종종 규정하고 사용 용도 똑같습니다. 연구시설 장비 구입, 설치, 임차, 운영, 유지를 위한 또는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사용 용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전 승인 사항은 3천만 원과 관련된 것들. 예, 사전 승인 사항이죠.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비를 계획되지 않는 것을 구입하려고 할 때, 계획은 돼 있으나 변경하려고 할 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구입하지 않으려고 할 때, 예, 이거 전부 다 사전 승인 사항이다라는 내용이고, 또한 부가세 포함해서 3천만 원 이상이고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연구시설 장비는 제우스 등록 대상, 예, 이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도입 기한이 과거에는 이제 그 연구 종료일 2개월 이전에 무조건 검수까지 끝나고 인도까지 끝나야 된다라는 걸로 단일화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개념은 이제 단계하고 최종으로 바뀐 건 이해하셨을 거고, 2개월 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재난, 재해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 종료일 1개월까지도 할 수 있다. 아니고 그다음에 연구시설 장비 구축과제인 경우는 최종 종료일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예외적인 도입 기한이 좀 도입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영리기관이 현물 계상할 수 있는 그 요건이 명확하게 됐는데, 뭐 과거에는 부처별로 달랐어요. 장부가의 20%, 뭐 취득가의 20%, 뭐 취득가의 10%, 뭐 이런 식으로 부처별로 달린 게 구입가의 20%까지, 그다음에 구입 완료일 과제 시작일에 5년 이내, 5년 이내, 그다음에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 계상 연도의 말일 이후에 도래돼야지만 인정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현물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현물은 현물 출자에 대한 확인서로 정산을 가름하지만 현물 출자에 대한 확인서에 있는 내용이 올바른지, 예,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 사용 기준에 부합되는지 이거는 확인해야 될 테죠. 이 기준을 가지고 확인을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연구재료비인데요. 연구재료비 바뀐 거 없습니다.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개발 과제 관리비, 연구재료 제작비, 뭐 이런 게 사용 용도고요. 자, 그다음에 사용 기준은 연구개발기관 보유 또는 생산의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 제품 및 시험 설비는 자산 등록가로 계상하라라는 내용이고요. 이건 현물 계상할 때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도입 기한은 최종 종료일까지다라는 거 뭐 큰 차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스캐닝하고 지나가고요. 자, Q&A 한번 짚어볼게요. 전문기관의 장애 사전 승인 사항인 3천만 원 장비는 부가세 포함인가요? 예, 부가세 포함입니다. 예, 부가세 포함이고요. 부대 비용도 포함입니다. 예, 부대 비용도 포함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당구장 표시 말씀드릴게요. 사업계획서에는 2,700만 원으로 기재 후 부가세 혹은 설치 부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3천만 원 이상이 되므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경우 회수 대상이 된다. 부가세 혹은 설치 부대 비용까지 포함시켜서 3천만 원이 초과되면 이상이 되면, 예, 사전 승인을 득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비영리 기관의 기관 내 공동 연구시설 장비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나요? 집행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연구재료별 과제 종료일까지 구입 가능한가요? 예, 과제 종료일까지 구입 가능한 걸로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에서는 구입 기한을 종료, 입고까지 가능한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구입은 가능한데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사용도 해야 됩니다.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구입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불인정 처분 대상이 됩니다. 예, 이거를 꼭 강조드리겠습니다. 구입 가능하니까 종료일 전일 12월 31일이 종료인데 12월 30일 날 대량으로 재료를 구입하고 사용하지 않았다. 예, 전액 다 불인정 처분 받습니다. 예.